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들으셨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당뇨병이란 당뇨가 나오는 병입니다. 당은 단 거, 뇨는 오줌. 그럼 당뇨는 달달한 오줌, 당뇨병은 달달한 오줌이 나오는 병입니다. 혈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은 고분자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혈액 속으로 흡수된 거예요. 우리 몸이 소중하게 쓰는 연료죠. 현금과 같은. 아니, 그 소중한 것이 왜 오줌으로 나와? 자, 만약에 차에다가 기름을 넣었는데 그 기름이 연료로 쓰이지 못하고 쫄쫄 샌다. 그럼 어떻게 돼요? 차가 힘이 없죠. 언덕을 못 올라가요. 당뇨병이 그런 병이에요.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연료로 쓰여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병. 그러니까 혈액 속에 당이 남아돌고 넘쳐나서 소변으로까지 나오는 병. 연료가 완전 연소되지 못하는 병이죠. 아니, 왜 세포 속으로 당이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첫째, 혈당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세포 속에다가 당을 집어넣으라는 신호가 나와요. 그 신호가 그 이름도 유명한 인슐린이죠. 췌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인슐린이 제때 분비되지 못하거나 충분히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속으로 당이 잘 못 들어가죠. 둘째, 인슐린이 나오기는 하는데 세포가 인슐린의 명령을 저항하는 거예요. 야, 당을 받아들여 하는데 싫어, 안 받을래 하는 거죠.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에 저항하거나. 아니, 어쩌다가 왜 이렇게 몸이 말을 잘 안 듣게 된 거죠? 그동안에 세포 속으로 당이 너무 많이 들어왔던 세월이 있었던 겁니다. 과식하고 설탕류를 너무 많이 섭취했던 세월. 그동안 힘들었거든요. 계속해서 당을 자꾸만 받아들이면 세포가 뚱뚱해져서 터져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의 명령을 저항하는 겁니다. 당뇨는요, 당 처리 능력이 떨어진 병입니다. 혈액 속에 당이 올라가면 췌장이 순발력 있게 반응해서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얼른 세포 속으로 당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췌장이 혹사당하면서 살아와서 췌장의 순발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인슐린을 충분히 분비하지도 못하죠. 나이가 들면요, 근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내장의 기운도 떨어져요. 아, 나는 뭐 젊고 팔팔하고 당뇨도 아니니까 괜찮아. 노노. 당뇨병은요, 습관의 결과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당뇨를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2형 당뇨병은 그렇죠. 근데 혈당이 높다는 게 왜 문제가 되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에 덕지덕지 껴서 혈관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혈당도요, 이게 높아져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뚱뚱해져요. 혈관이 뚱뚱해지니까 혈관이 좁아지죠. 상처나 염증도 잘 생기고요. 여기 심장이나 뇌혈관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래쪽에 신장, 즉 콩팥의 혈관에도 문제가 생겨요.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신장이 망가져요. 그래서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식사법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은 우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을 알아차리자. 그것은 바로 단 음식입니다. 단맛은 설탕, 과당, 포도당 같은 단순당이 만들어내는 맛이에요. 단순당은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 그래프에 스파이크가 나타나죠. 자, 이 즉석밥 한 공기에 탄수화물이 70g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각설탕으로 치면 대략 27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같은 양의 탄수화물이지만 밥 한 공기로 탄수화물 70g을 먹는 것과 각설탕으로 70g을 먹는 것, 어떤 것이 더 혈당이 빨리 오를까요? 당연히 설탕이죠. 밥의 탄수화물은 전분이에요. 이게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흡수되려면 위장과 소장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설탕은 아주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쭉 올립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죠. 물론 먹어도 배는 안 부르면서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탄수화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탄수화물 중에서 당류, 즉 슈가를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혈당을 빨리 올리니까. 근데 우리는요, 설탕을 직접 퍼먹지는 않지요. 하지만 모르고 먹는 설탕이 많아요. 자, 이 콜라 500ml입니다. 생수병만한 거죠. 여러분, 이런 제품을 볼 때는요, 제품의 라벨을 잘 살펴보세요. 여기에 당류가 54g이 들어있다고 써 있습니다. 각설탕으로 치면 21개 분량이에요.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이걸 식사하면서 같이 먹는단 말이죠. 빵하고 같이, 햄버거하고 같이. 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사탕, 과자, 음료수, 콜라, 사이다, 매실 음료, 스포츠 음료, 빵, 떡, 요구르트. 이렇게 단 음식들은 혈당을 빨리 올린다는
있는 점. 근데 이런 걸 또 밥 먹고 나서 디저트로 또 먹는단 말이죠. 티라미슈, 당근 케이크, 까눌레, 휘낭시에. 이거 설탕 많죠. 저기요, 떡은 괜찮지 않나요? 자, 떡은요, 밥을 꽝꽝 뭉쳐놓은 겁니다. 밥 한 공기 꽉 뭉치면 백설기 요만한 거 하나 나옵니다. 근데 백설기는 달잖아요. 왜 달까요? 설탕을 잔뜩 넣었으니까. 자, 이런 걸 알아차리자는 거예요. 밥 한 끼 다 먹고 나서 떡 한 덩이 더 먹으면 밥 2공기 먹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혈당 확 올라가죠. 아이스크림, 초콜릿, 사탕, 과자, 음료수, 콜라, 사이다, 매실음료, 스포츠 음료, 빵, 떡, 요구르트. 요구르트는 괜찮지 않나요? 무설탕이라고 하는 것도 있던데요. 네, 무설탕이라는 걸 강조하는 제품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라벨을 보잖아요. 그러면 설탕은 안 넣었는데 과당을 첨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 과당, 포도당 이런 거 다 슈가, 넓은 의미에서 설탕이에요. 이것들 모두 다 몸 안에서 아주 빠르게 흡수되고요, 혈당을 쭉 올립니다. 플레인 요구르트라고 있죠. 여기서 플레인은 딸기, 블루베리 이런 과일 맛이 아니라는 거지 꼭 설탕을 안 넣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구르트 좋죠. 다만 당뇨인들은 설탕, 과당이 첨가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저 과일은 괜찮죠? 라는 궁금증이 생기시죠? 과일은 달잖아요. 그 단맛은 역시 설탕, 과당이 만드는 맛입니다. 과일은요, 식물 입장에서 볼 때는 동물을 유혹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컬러풀하게, 달달하게. 왜? 동물이 그거 먹고 나서 씨를 배설하면 자기 씨가 널리 퍼지게 되잖아요. 그게 과일의 목표죠. 그래서 설탕, 과당 같은 단맛으로 유혹하는 거죠. 물론 과일은 정제당, 설탕류를 첨가해서 만드는 아이스크림, 과자, 빵, 떡 이런 거보다는 혈당을 덜 올립니다. 하지만 과일도 빠른 속도로 많이 먹으면 혈당을 쭉 올립니다. 당뇨인들은 과일 조심해야 돼요. 인생의 재미를 위해서 조금씩만.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법 2탄입니다. 자, 같은 밥 한 공기를 5분 안에 뚝딱 하는 것과 20분 동안 천천히 먹는 것, 어떤 게 더 혈당이 빨리 오르겠습니까? 5분 안에 먹는 거죠. 당연합니다. 근데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저절로 빨리 먹게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김밥. 원샷 원킬이 되죠. 반찬을 뭘 집을까 고민 안 하죠. 탁 집으면 바로 입으로 들어갑니다. 손으로 먹을 수도 있죠. 김밥 한 줄 그까이 거 금방 먹을 수 있습니다. 비빔밥. 일단 비비고 나면 한 입씩 와구와구 들어갑니다. 근데 말이죠, 김밥, 비빔밥 재료를 그렇게 한 데다 모아놓지 말고 그릇에다가 각각 나누어 담으면 어떨까요? 그만큼 천천히 먹게 되겠죠. 뭘 집을까를 살짝 고민하면서 말이죠. 근데 김밥, 비빔밥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햄버거, 샌드위치 같은 음식은 어떨까요? 이런 거 손으로 들고서 먹다 보면 막 물이 질질 나오니까 빨리 먹게 되죠. 이게요, 음식이 빨리 나와서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빨리 먹게 되니까 패스트푸드인 것 같아요. 게다가 콜라, 주스 같은 거랑 같이 먹으면 혈당이 쫙 올라갑니다. 자, 빵 빨리 먹을 수 있죠. 우유랑 주스랑 같이 후다닥. 면도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 엄청 뜨거운 칼국수라면 몰라도 잔치국수 이건 그냥 후루룩. 반찬도 별로 필요 없이 후루룩. 그리고 같은 밥도요, 밥을 물이나 국에다가 말아 먹으면 빨리 먹게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죠. 식은 죽, 시리얼 이런 거 다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 빨리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올라갑니다. 좀 천천히 먹으라고 하면 나는 원래 밥을 빨리 먹어, 원래 천천히 못 먹어 이러는 분들이 꼭 있죠. 아니요, 원래부터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빨리 먹는 행동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된 겁니다. 어떤 행동이건 그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돼요. 그게 습성이 되고요.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죠. 질병은요, 습관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적으로 운명을 타고난 게 아니고요. 2형 당뇨병이 그런 병이지요. 혈당을 빨리 올리는 식습관이 몸에 배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 천천히 먹는 행동을 다시 반복하면 습관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천천히 먹으려면 20번, 30번씩 씹으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잘 안 되죠, 그게. 제가 필살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이용해서 식사를 드셔보세요. 바로 티스푼입니다. 이 티스푼으로 밥 먹는 걸 딱 3주만 훈련해 보세요. 3주만. 그러면 천천히 먹는 사람으로 변할 겁니다. 푹 퍼먹지 말고 천천히. 가끔씩 눈을 감고 씹어보세요. 그 식재료를 키우고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가면서 그 손길에 감사하면서 그 반찬 하나하나 고유의 맛을 음미하면서
그저 맛뿐만이 아니라 그 음식의 향과 색과 그 질감을 오롯이 느끼면서 음식 전체를 느껴보세요. 밥 먹는 시간이 명상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음식에 집중하면서 그 맛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차리는 거죠. 당뇨병은 당 처리 능력이 떨어진 병입니다. 췌장의 힘이 약해진 거죠. 자, 팔굽혀펴기를 30번 한다고 쳐요. 근력이 약한 사람은 1분 만에 30번을 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20분 동안에 30번을 하라고 하면 그 정도는 할 수도 있어요. 천천히 하면 할 수 있죠. 당을 처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당 처리 능력이 떨어졌어도 인슐린이 잘 안 나와도 천천히 먹으면 어지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꼭 특별한 식단이 아니어도 지금까지 먹던 똑같은 밥과 똑같은 반찬을 가지고 먹어도요, 천천히만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법 3탄입니다. 똑같은 식단이라도 입에다가 넣는 순서에 따라서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개그맨 김준현 씨는 국밥집에 가면 국밥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공깃밥 한 공기를 먹는데요. 맛집으로 소문난 국밥집은 대개는 그 김치나 깍두기가 맛있기 때문에 그 맛을 오롯이 느끼기 위해서 흰밥에 김치 깍두기를 먼저 먹는데요. 대단합니다. 자, 건강한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드세요. 하지만 당뇨인들한테는 이 김준현 씨의 방법은 노노. 지난 2020년 비교적 최근이죠. 누트리언스, 즉 영양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제목은 식사의 순서에 대해 최근 알려진 것들, 2형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매력적인 식이요법입니다. 이 논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음식을 먹을 때 무엇을 먼저 먹는가, 그 순서에 따라서 혈당이 어떻게 오르는지, 호르몬은 어떻게 분비되는지, 또 위장의 움직임은 어떤지를 관찰한 여러 편의 논문을 쫙 분석해본 논문입니다. 자, 감자, 밥, 빵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올리브유, 단백질 파우더, 치즈, 생선, 고기 같은 걸 먼저 먹여봤어요. 자, 그랬더니 혈당이 덜 오르고 인슐린은 더 잘 나오고 GLP-1도 잘 나오고 위장에서 음식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시간은 지연되었습니다. 혈당 관리가 더 잘 되고 포만감도 잘 유지된 거죠.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먹는 식단하고 비슷한 걸로 실험한 이 연구를 좀 더 살펴볼게요. 바로 이 논문입니다. 2형 당뇨병이 있는 당뇨인 12명한테 밥, 생선, 그리고 고기를 먹여보는데요. 생선 또는 고기를 먼저 먹고 15분 뒤에 밥을 먹는 경우하고 반대로 밥을 먼저 먹고 나서 15분 뒤에 고기를 먹는 경우를 비교해 본 거예요. 자, 이건 생선을 먼저 먹고 밥은 나중에 먹었던 사람의 혈당 그래프. 다음 이건 고기를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었던 사람의 그래프입니다. 비슷하죠? 혈당이 완만하게 올랐다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밥을 먼저 먹고 고기를 나중에 먹었던 사람의 그래프를 보세요. 밥 먹은 지 30분, 1시간, 2시간 만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쭈르르 떨어집니다. 혈당이 이렇게 확 오르는 것은 당뇨인들에게는 아주 불리하죠. 그리고 전체적인 혈당 증가량 역시 고기나 생선보다 밥을 먼저 먹었던 사람들에게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에서 평가했던 항목 중에 GLP-1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건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기능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둘째, 위장에서 음식물이 천천히 밑으로 배출되도록 해주고, 셋째, 그래서 포만감도 느끼게 해줍니다. 자, 밥 먹기 전에 고기나 생선을 먼저 먹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GLP-1이 쭉 올라갔고요. 전체적으로 나오는 양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기나 생선을 밥보다 먼저 먹으면 실제로 위장에서 음식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음식이 위장에서 천천히 내려가니까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는 거죠. 좋은 겁니다. 같은 내용의 식사를 해도 무엇을 먼저 먹는가에 따라서 혈당과 호르몬 반응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점. 자, 그러면 이제 실전 응용. 이제 밥상에 음식이 쫙 깔려 있으면요, 우선 단백질과 지방질 음식을 먼저 드세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 이런 거요. 천천히.
음식 고유의 맛을 느끼면서 밥은 좀 나중에 드셔도 됩니다. 자, 만약에 갈비탕, 설렁탕, 순댓국 같은 것을 먹게 된다. 그러면 우선 고기부터 건져 드세요. 밥은 나중에. 뷔페에 갔다. 그러면 역시 고기나 생선 요리부터 드시고요. 이태리 음식점에 갔다. 그러면 굳이 식전빵은 드시지 마세요. 당뇨가 없는 분들은 식성껏 드세요. 하지만 당뇨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려야 하는 분들은 이제부터 음식을 먹는 순서를 신경 써 보아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췌장의 순발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혈당이 오르면 바로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늦게 나와서 뒷북을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요, 바로 후다닥 드시지 마시고 우리 췌장이 제때의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주면 좋습니다. 워밍업, 에피타이저를 먼저 먹고 5분 내지 1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본격적인 식사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췌장에 무리가 덜 갑니다. 단백질이나 지방질 음식을 에피타이저로. 첫 번째는 초간단 계란찜입니다. 자, 컵에다가 계란을 풀고 그 분량만큼 물을 더 붓고요. 냅다 휘저으시고 전자레인지에 2분 내지 3분 정도 돌리면 1인용 계란찜이 초간단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깨가리로 깨를 갈아서 뿌려주세요. 완벽하죠. 저 이거 자주 해 먹습니다. 물론 계란 후라이도 괜찮습니다. 계란은요, 수분을 빼고 나면 대략 50%가 단백질이고 30%가 지방질입니다. 탄수화물은 10%가 안 되고요. 이런 음식은 혈당을 별로 올리지 않으면서도 췌장으로 하여금 인슐린 분비를 시작하도록 살짝 자극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준비 운동인 셈이죠. 이거 반찬으로 먹기보다는요, 밥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드셔보세요. 두 번째는 연두부입니다. 마트에 가면 이런 연두부가 컵으로 나오는 게 있죠. 연두부도 수분을 제외하면 단백질이 50%, 지방질이 25%, 탄수화물은 20% 정도입니다. 밥 먹기 전에 미리 드시면 췌장을 준비 운동시키기에 딱 적당합니다. 연두부가 싫으신 분들은요, 두부 부침, 이것도 아주 괜찮은 에피타이저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법 네 번째입니다.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려면 식사할 때 섬유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섬유질, 이 세 글자가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먹는 섬유질이니까 식이섬유, 이렇게 네 글자로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단백질, 지방질, 당질, 이런 건 우리 몸속의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잘게 분해가 되니까 흡수도 되죠. 즉 소화가 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섬유질은 인간의 소화 효소로는 분해가 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장에서 흡수도 안 되고 대장으로 그냥 흘러 들어갑니다. 그럼 이건 쓰레기냐? 아니죠. 당뇨인에게 섬유질은 아주 기특한 기능을 합니다. 자, 우선 밥이 어떻게 혈당이 되는가? 밥의 탄수화물은 전분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분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효소의 작용으로 전분이 메가당으로, 메가당이 또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흡수되는 겁니다. 혈액 속으로 흡수된 포도당, 그게 바로 혈당이죠. 자, 그런데 그냥 흰쌀밥 한 공기만 먹으면 혈당이 금방 올라가지만 섬유질을 같이 먹으면 이게 흰밥의 탄수화물, 즉 전분을 둘러쌉니다. 그러면 전분을 분해시키는 효소, 즉 아밀레이즈가 전분을 파고들려고 할 때 이게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분해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당분의 흡수가 지연되고, 그러니까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죠. 자, 그럼 섬유질은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나? 각종 채소, 해조류, 곡식, 과일. 이 중에서 과일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에서 다뤘었어요. 당뇨인들은 이 영상 꼭 봐주세요. 아래 더보기 설명칸에 이 영상의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당뇨인에게는 어떤 채소와 해조류가 더 좋은지, 요거 나중에 실제로 반찬 만드는 방법까지 해서 영상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밥 얘기입니다. 당뇨인에게 유리한, 섬유질이 풍부한 세 가지 놀라운 밥 방출합니다. 첫 번째는 보리밥입니다. 하버드대학 공중보건연구소가 연구한 내용입니다. 연구 대상자가 자그마치 20만 명 정도고요. 각 사람이 지낸 연수를 총 합치면 대략 300만 년이 넘는 시간의 추적 조사였습니다. 그 결과 백미를 현미로 바꾸면 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16%가 낮아지고, 만약 보리 같은 통곡식으로 바꾸면 당뇨 위험이 36%나 낮아진다. 놀랍죠? 현미보다 보리. 아니, 보리에 뭐가 특별한 게 있길래?
쌀을 구성하는 탄수화물은 대개 전분입니다. 포도당이 수천 수만 개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전분이죠. 이건 몸속으로 들어오면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근데 보리를 구성하는 탄수화물도 주로 전분이긴 한데요. 사람의 효소로는 분해되지 않는 베타글루칸도 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해가 안 되니까 섬유질 같은 기능을 하죠. 베타글루칸은 물에 녹으면 끈적끈적 점도가 높아지고 이게 전분을 둘러싸기 때문에 소화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보리밥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또 베타글루칸은 음식으로 먹은 콜레스테롤이나 담즙으로 배출되는 콜레스테롤 원료의 흡수도 방해하기 때문에 이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보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쌀보리와 겉보리. 쌀보리는 왕겨가 잘 벗겨져서 속 알맹이가 쌀처럼 잘 분리되는 보리를 말합니다. 근데 겉보리는 왕겨, 즉 겉껍질이 속 알맹이하고 착 붙어 있어서 분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겉보리라고 하죠. 이 겉보리의 겉껍질을 밥 먹기 좋게 도정해낸 것이 늘보리입니다. 같은 보리예요. 근데 늘보리는 도정을 하더라도 알갱이에 섬유질이 더 많이 붙어 있게 되나 봐요. 쌀보리에는 섬유질이 12% 들어있는데 늘보리에는 20.8%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인이 혈당을 관리하는 데에는 늘보리가 더 유리한 겁니다. 자, 밥통에다가 쌀과 보리를 같이 넣고 밥을 하면 쌀이 익는 시간과 보리가 익는 시간이 좀 달라요. 보리가 좀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보리를 미리 불려뒀다가 밥에다가 넣어야 하는 귀찮음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서 늘보리를 살 때에는 압맥을 골라보세요. 압맥이란 압력으로 보리를 눌러놨다는 뜻입니다. 보리를 스팀으로 찐 다음에 롤러를 가지고 밀어놓은 거예요. 납작하게. 그래서 납작보리라고도 합니다. 이런 걸 사면 밥해 먹기가 편하죠. 그동안 보리를 잘 안 먹었던 분들은요, 처음부터 꽁보리밥을 해 먹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방귀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보리방구는 좀 구수한 편이라서 가정의 행복을 많이 해치지는 않아요. 자, 처음에는 쌀과 보리를 7:3 정도로만 섞어 보시고요. 좀 익숙해지면 5:5 정도로 해보십시오. 자, 두 번째 밥은 우엉밥입니다. 우엉은 뿌리 채소죠. 근데 이게 아주 재밌는 채소입니다. 여러분, 감자, 고구마는 뿌리에다가 탄수화물을 저장할 때 전분의 형태로 탄수화물을 저장해요. 이건 우리 뱃속으로 들어오면 분해돼서 포도당이 되죠. 근데 우엉은 그 뿌리에다가 탄수화물을 저장할 때 이눌린의 형태로 저장합니다. 전분은 포도당 중합체인데요. 이눌린은 과당 중합체입니다. 근데 이눌린은 사람의 소화 효소로는 분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혈당을 올리지도 않죠. 그리고는 대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죠. 좋은 균들이 이눌린을 먹고 부티르산 같은 짧은 사슬 지방산을 뱉어내면 그게 신호가 돼서 인슐린과 당대사가 좋아지기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밥을 지을 때 이 우엉을 좀 넣고 지어보자고요. 자, 우엉의 흙을 잘 씻고 칼등으로 껍질을 적당히 벗겨냅니다. 그리고 채를 썰고 잘게 잘라요. 그리고 밥 지을 때 그냥 적당히 넣으면 끝! 이거 밥맛이 아주 좋습니다. 애들도 좋아해요. 세 번째 밥은 냉장밥입니다. 밥에다가 뭐 넣는 것이 싫다면 그냥 다 된 밥을 냉장고에 넣어보세요. 밥을 2도 내지 4도 정도의 냉장실에 넣으면 밥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전분의 결정 구조가 좀 달라져서 효소가 파고들기 어려운 구조로 변하죠. 이걸 전문용어로 전분이 노화되었다 또는 베타화되었다고 합니다. 노화된 전분은 이게 잘 분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항전분이라고 합니다. 이 저항전분은 분해가 잘 안 되니까 결국 혈당도 잘 안 오르게 되지요. 물론 밥맛은 좀 떨어집니다. 자, 냉동실에는 밥을 넣어도 전분의 노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밥이 어는 거예요. 녹으면 다시 원래의 밥으로 돌아옵니다. 저항 전분을 만들려면 냉장실에다 넣어야 돼요. 최소 12시간 이상은 놔둬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에 이 영상에서 알려드렸었습니다. 더보기 설명칸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자, 저항 전분도 분해가 잘 안 되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도 섬유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법 5탄입니다. 이태리 식당을 가면 식전 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빵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올리브유에다가 까만 걸 섞은 게 나오기도 하죠. 그 까만 건 간장이 아니라 식초입니다. 와인을 발효시켜서 만든 발사믹 식초.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냥 빵만 먹으면 혈당이 쑥 올라가는데 기름하고 식초를 같이 먹으면 혈당이 덜 올라가요. 그리고 포만감도 더 느껴집니다. 정말이냐고요? 프랑스의 학자들이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제목을 볼게요. 레몬 주스, but not tea. 홍차는 말고. 레몬 주스가 혈당 반응을 줄여준다. 빵에 대해서 건강한 사람들한테 무작위 교차 시험을 해봤다. 오, 흥미롭죠. 서양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꼭 음료를 한 가지씩 마십니다. 우리처럼 늘 국이나 찌개 같은 국물 요리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이때 혈당 관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건강한 성인 18명을 대상으로 빵 100g을 먹이면서 3가지 옵션의 음료를 준비했어요. 첫째, 그냥 물. 둘째, 홍차. 셋째, 레몬 주스.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빵과 함께 먹고 식후 15분, 30분, 60분, 3시간까지 측정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결과는 이 파란색 그래프는 빵 먹을 때 물을 마셨던 사람의 혈당 반응이에요. 초록색 그래프는 빵과 홍차를 마셨던 사람이고요. 비슷하죠. 그런데 빵 먹으면서 레몬 주스를 함께 마셨던 사람들의 그래프는 확실히 혈당이 더 낮게 출발했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밥 먹을 때마다 레몬 주스를 먹어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드시죠? 여기서 이 레몬 주스는 어떤 레몬 주스였나? 논문을 살펴보니까 이태리제 레몬 주스를 사용했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봤잖아요. 이겁니다. 이건요, 레몬즙 원액을 5배로 농축했다가 다시 주스를 만들 때에는 4배의 물을 부어가지고 농도를 100% 환원시킨 거예요. 농축 환원 주스라고 하죠. 어쨌거나 원래 레몬즙 착즙 농도하고 같은 거예요. 레몬즙을 쫙 짠 거. 이거요, 그냥은 못 먹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는요, 레몬즙 125ml에다가 물 125ml를 섞어서 음료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겁니다. 가져왔습니다. 한번 마셔볼게요. 왜 이렇게 비장한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입에서 침이 막 나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레몬즙을 꽉 짠 것을 입에다 떨어뜨린다. 생각만 해도 침이 나오죠. 일체 유심조입니다. 어쨌거나 탄수화물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신 것을 같이 먹으면 혈당이 좀 덜 오른다는 점. 그럼 식초는 어떨까요? 사실 식초에 대한 논문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만 살펴보죠. 스웨덴의 룬드 대학에서 했던 연구예요. 제목을 볼까요? 식초를 먹었더니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포만감이 증가한다. 빵 먹고 나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거 그냥 제목에서 결론이 나왔네요. 이 시험에서도 사람한테다가 빵과 식초를 먹이는데요. 식초의 양을 3가지 레벨로 18g, 23g, 그리고 28g을 먹여봤습니다. 그 결과, 이건 식초 없이 그냥 빵만 먹었던 경우의 그래프입니다.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이 3줄은 식초를 같이 먹었던 그래프입니다. 확실히 혈당이 좀 덜 올랐죠. 같이 먹었던 식초의 양이 많을수록 식후 초반 혈당이 낮게 깔립니다. 식초를 가장 많이 먹었던 경우의 그래프를 보면요, 혈당이 천천히 올랐다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연착륙합니다. 그러니까 레몬즙이건 식초건 뭔가 새콤한 것을 식사와 함께 먹으면 식후 혈당이 좀 덜 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궁금해지죠. 도대체 식초가 어떻게 해서 혈당이 덜 오르게 하는 걸까요? 이게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 시간으로 싹 넘어가 주세요. 제가 여러 논문들을 이것저것 쭉 봤는데요. 식초를 먹으면 위장에 음식이 더 오래 머물러서 소장으로 천천히 내려온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흡수되니까 그런 거다. 이런 설명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이 논문의 시험 결과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빵과 레몬즙을 사람한테 먹이고 MRI까지 찍어가면서 위장의 내용물이 정말로 천천히 내려가는지 봤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빵과 레몬즙을 같이 먹였더니 물하고 같이 먹었던 경우보다 위장의 내용물의 부피가 늘어나더래요. 그것은 침 또는 위액이 더 많이 분비되었다는 뜻이죠. 위장이 부풀었으니까 그만큼 포만감은 더 느껴지겠죠. 하지만 위장에서 음식이 배출되는 시간이 더 지연되지는 않았어요.
내려가는 건 쑥 내려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생각했어요. 식초나 레몬을 먹을 때 혈당이 좀 덜 오르는 이유는 아마도 초산이나 구연산이 음식의 pH를 낮추면서 전분 분해 효소의 활성을 방해한 것 같다. 이전에 이 같은 연구자들이 관련된 실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을 했던 것 뿐이고요. 식초가 소화를 방해한다? 저는 이건 좀 수긍이 안 갑니다. 아니, 새콤한 거 먹으면 입에서 침이 더 많이 분비되잖아요. 그 침 속에는 전분 분해 효소가 들어있고요. 제가 방금 이거 마셔봤잖아요. 입에서 침이 폭발해요. 이거 마시니까. 그리고 제 경험상 밥 먹을 때 이런 식초나 새콤한 걸 먹는다고 해서 음식이 한참 동안 안 내려가서 더부룩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소화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2007년에 다이아비티스 케어, 즉 당뇨 관리라는 학술지에 재미난 논문이 하나 실렸어요. 이건 식사를 할 때 식초를 먹인 게 아니라 밤에 잠자기 전에 식초를 먹여본 거예요. 연구자들은 이게 식사하고 상관이 없는 때에 식초를 먹여본 최초의 연구 같다고 합니다. 요거 흥미롭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들한테 3일 동안 표준화된 식사를 먹이면서 잠자기 전에 사과 식초 2숟가락을 먹게 했어요. 그러면서 아침 7시에 공복 혈당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잠자기 전에 식초를 먹었던 사람들은요, 처음 이 시험을 시작했을 때보다 공복 혈당이 평균적으로 4%가 떨어졌습니다. 평소에 혈당이 좀 높았던 사람들은 그 효과가 더 나타나서 6%까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복 혈당이 140이던 사람은 밤에 식초 2숟가락씩 먹으니까 132 정도가 되었다는 말이죠. 연구팀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식초의 아세트산이 잠자는 동안에 간에서 일어나는 당 신생작용을 좀 억제시켜 준 것 같다. 물론 이것도 추측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시험만 더 볼게요. 이건 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본 시험인데요. 식초를 먹으니까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고 혈당이 근육 속으로 쏙쏙 잘 들어가고 근육이 혈당을 더 잘 쓰게 되더라고 합니다. 이건 앞서서 다른 학자들이 설명했던 내용, 즉 식초가 전분의 소화를 더디게 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한다, 또는 위장의 움직임을 지연시킨다, 이런 류의 설명과는 좀 결이 다르죠. 그 밖에도요, 식초가 GLP-1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AMPK를 활성화시킨다 등등 식초의 작용 기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얘기 좀 복잡하시죠? 근데 이거 몰라도 됩니다. 아니, 우리가 테레비를 보는데 저 테레비 상자 안에서 어떻게 해서 저런 영상이 나오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보면 되지. 식초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학자들도 똑 부러지게 설명을 못합니다. 우린 그냥 식초를 즐겁게 먹으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전 응용 들어갑니다. 식초는 따로 먹는 것보다 식사할 때 같이 먹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려면 반찬에 활용하는 거죠. 미역 초무침, 무 생채 이런 거 정말 좋죠. 북어포 초무침, 오징어 초무침, 해파리 냉채, 여기저기 초 쳐서 드시면 당뇨 있는 분들한테 좋습니다. 오이 피클, 무 피클 만들 때 식초 넣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설탕은 안 넣고 만들어 보세요. 여름에 미역 오이 냉국 만들 때도 식초를 충분히 쳐서 드셔보시고요. 자, 만약에 김밥, 초밥을 만들 일이 있다면 밥은 식초를 꼭 쳐서 준비해 보시고요. 냉면을 먹을 때도 식초를 쳐서 드시면 좋습니다. 신김치, 이것도 빠질 수 없죠. 김치는 우리의 힘입니다. 하여간 밥상의 반찬으로 모든 새콤한 거 하나를 꼭 포함시켜 보세요. 근데 반찬으로 신것, 식초 들어간 것을 먹을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물에다가 식초를 좀 타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여러 논문을 살펴봤듯이요. 식후 혈당을 낮추려면 밥 먹는 중간에 혹은 밥 먹은 직후에 드시는 게 좋겠어요. 만약 공복 혈당에 좀 도움이 되려면 잠자기 전에 한두 숟가락 드시면 됩니다. 맥주잔만한 데다가 식초 한두 숟갈 타서 드시면 됩니다. 식초 맛이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만 타서 마시죠. 차츰 양을 늘려보시고요. 식초를 아주 진하게, 아주 되게 많이 먹지 않는 한은 해될 것이 없어요. 한 번에 한두 숟가락까지는 무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식초나 레몬즙을 드시고 난 뒤에는요, 입안을 꼭 맹물로 헹궈주세요. 그 산 성분이 치아의 에나멜층을 부식시킬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염려가 있는 분들은 빨대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식초가 좋은가요? 이거 꼭 나오는 질문이죠. 어떤 식초건 괜찮습니다. 제가 식초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 영상에서 알려드렸었어요. 홍초, 흑초는 어떠냐고 또 꼭 물어보시죠. 그건 또 이 영상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의 링크를 이 아래 더보기 설명 칸에 남겨놓을게요. 저는 외국에서 수입된 사과 식초를 먹습니다. 그게 잡냄새가 없고 물에 타 먹었을 때에도 마시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고기를 많이 먹었거나 과식을 했을 때 좀 더부룩해서 힘들면 그 식초를 탄산수에다 타서 마십니다. 그럼 좀 속이 편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법 6탄 식단을 짜드리겠습니다. 자, 밥은요, 지난 4탄에서 알려드렸던 것 같이 항상 보리를 섞어서 해보자고요. 늘보리 안맥으로. 저희 아버지는 30대에 당뇨가 생기셨었는데요. 그때 이후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늘 보리밥만 드셨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천칭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쓰시던 유물입니다. 이 저울로 밥의 무게를 200g을 꼭 달아서 드셨어요. 아주 철저하셨죠. 뭐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나 싶지만 아버지는 저울에 달면서 마음을 동여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저울을 보면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밥은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활동을 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필요량이 달라지죠. 만약 하루 종일 앉아서 또는 누워서만 지낸다면 한 끼의 반 공기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등산도 하고 또 노동도 한다면 그것보다 좀 더 드셔야죠. 저는요, 이만한 밥그릇 한 공기에 한 3분의 2 정도 담아서 먹습니다. 제가 별로 활동량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요. 밥보다 더 중요한 게 반찬입니다. 반찬은요, 밥이 싱거워서 먹는 게 아닙니다. 밥만으로는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반찬을 먹는 거죠. 그러니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쳐나면 이게 혈관을 망가뜨리죠. 그래서 혈당이 너무 급하게 또 너무 많이 오르지 않게 하려면 밥을 천천히 먹어야 된다고 2탄에서 말씀드렸고, 밥과 함께 섬유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또 4탄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반찬을 잘 구성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리밥이 있고요. 반찬으로 신김치, 미역, 오이, 양파, 초무침, 우엉, 당근볶음, 콩나물 무침, 그리고 돼지고기 구이 몇 점. 자, 이 정도 식단 어떠세요? 아주 훌륭하죠. 각 반찬의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우선 신김치. 지난 5탄에서 제가 신음식은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지요. 물론 식초물이나 레몬즙을 드셔도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신김치가 있습니다. 김치 유산균이 산을 만든 거죠. 근데 김치가 너무 맛있으면 그게 밥도둑이 되죠. 밥은 딱 자기가 정한 만큼만 먹도록 정신줄 꽉 붙잡으세요. 미역, 오이, 양파, 초무침. 미역엔 칼슘, 아연, 마그네슘, 요오드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당뇨인에게는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미역은 또 미끌미끌하잖아요. 그게 알긴산이라는 섬유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도록 잡아주고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돼요. 미역에는 또 놀랍게도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이 미역을 미역국으로 끓여서 밥 말아서 후딱 먹어버리면 혈당이 빨리 오를 수 있죠. 이제부터 미역은 식초에 묻혀서 새콤하게 먹어봅시다요.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미역, 오이, 양파를 준비해 주세요. 굳이 물미역이 아니어도 건미역을 물에 불려서 쓰셔도 됩니다. 이걸 사과 식초와 고춧가루, 후춧가루로 묻혀주시면 되죠. 오이는 아삭아삭 씹는 맛을 담당합니다. 이 쾌감을 주죠. 그러면서도 칼로리는 적죠. 오이는 수분이 많은 음식이어서 반찬으로 먹는 정도는 혈당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양파는 스태미나 식품입니다. 에너지가 더 잘 생기게 하죠. 우엉 당근볶음, 감자볶음은 혈당을 쭉 올립니다. 하지만 우엉볶음은 혈당을 별로 올리지 않습니다. 감자의 탄수화물은 전분이죠. 이거 포도당으로 쉽게 분해됩니다. 근데 우엉의 탄수화물은 이눌린입니다. 이눌린은 과당 중합체예요. 이건 우리 소화효소로는 잘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유질과 같은 기능을 하죠. 이게 장내 미생물에 좋은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기능을 합니다. 그럼 이게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자, 우엉을 얇게 썰고요. 당근도 채 썰어주세요. 주황색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죠. 눈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습니다. 프라이팬이 달궈지면 올리브유를 두르고 우엉과 당근을 넣고 싹 볶아주세요. 소금 또는 간장을 살짝 식성껏 사용하시면 됩니다.
후추는요, 볶는 게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뿌려주세요. 기름으로 볶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당근의 베타카로틴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름에 볶은 것 좀 먹어줘야 허전한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저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기름이 밥의 탄수화물과 어우러져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도 하고 또 포만감도 줍니다. 자, 마지막에는 참깨를 뿌려주세요. 통깨를 그냥 뿌리지 마시고요. 깨가리로 갈아서요. 참깨가 왜 좋은지는 이 영상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올리브유로 볶아도 되는지, 당근이 혈당을 올리지는 않는지, 이런 것도 예전에 다 다뤘었어요. 관련 영상의 링크는 아래 더보기 설명 칸에 남겨두겠습니다. 콩나물 무침, 콩나물. 이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음식입니다. 콩나물 무침은요, 이게 한 그릇을 다 먹어도 칼로리가 얼마 안 되고요. 혈당도 별로 안 올리고 한참을 씹게 만들기 때문에 씹으면서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물론 콩나물 대가리는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고요. 콩나물을 끓는 물에 2분 정도 삶았다가 찬물에서 헹궈 주시고요. 조물조물 무칠 때는 참기름을 좀 쓰시고요. 이때 간 마늘도 좀 같이 무쳐보자고요. 마늘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잡는 아주 기특한 음식입니다. 식약처가 그 기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식품이죠. 제 아내는 콩나물 무칠 때 고춧가루하고 맛소금을 살짝 넣고 무칩니다. 맛소금은 MSG가 들어간 소금이죠. 조금 쓰는 거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치면 확실히 맛이 달라져요. 돼지고기 구이.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한 편입니다. 비타민 B군은 채소와 곡류에 많은 영양소인데 특이하게 돼지고기에 비타민 B1이 풍부해요. 소고기에 비해서 10배. 비타민 B1은 기운을 내게 하는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쓰이는데 필요한 비타민이죠. 저는요, 채식만으로는 영양을 다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질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육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당뇨인이 당뇨에 좋다고 보리밥에 채소 반찬만 아무 기름기 없이 먹게 되면요, 금방 배고파집니다. 그 배고픔은 폭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저는 고기의 지방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게 나쁜 거지 지방이 나쁜 건 아니죠. 당뇨인에게 좋다는 보리밥도 그걸 한꺼번에 10그릇을 먹는다면 그거 나쁜 거예요. 밥 먹을 때 돼지고기 몇 점만 챙겨 먹어도 그게 단백질과 지방질의 좋은 원료가 됩니다. 근데 돈가스나 탕수육처럼 튀겨 먹는 것보다는요, 굽거나 찌거나 삶아 먹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수육을 해 먹으면 좋겠지만 그건 좀 일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요, 돼지고기를 사면은 미리 먹기 좋게 좀 썰어 놓고요, 한 끼분씩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먹을 만큼 꺼내서 쓰면 되죠. 저희는 에어프라이어를 씁니다. 굳이 해동할 필요 없어요. 냉동된 거를 꺼내서 바로 에어프라이어에다 넣고 소금 살짝 뿌리고 돌리면 됩니다.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면서 한 20분 정도만 돌려주면 됩니다. 후추는 맨 나중에 뿌려주시고요. 이게 세상 편해요. 탈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되니까요. 밥 준비할 때 에어프라이어에다 넣고 돌리고 나머지 밥 준비하면 됩니다. 자, 당뇨인들은요, 밥의 양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신경 쓰시면서 혈당이 올라도 천천히 오르면서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이처럼 활활 타지 않고 연탄처럼 오래 타도록. 그러려면 섬유질을 충분히 먹고 단백질과 지방질 음식도 꼭 챙겨 드세요. 그래야 배가 고파지지 않습니다. 당뇨인들이 혈당 관리한다면서 밥을 적게 먹으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배가 고파져요. 그러면 또 달다구리한 간식이 땡기거든요. 자, 오늘 반찬 몇 가지 알려드린 건데요, 그 밖에 바꿔서 해볼 만한 반찬들 이 표에다가 정리해봤습니다. 1탄부터 6탄까지 제가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도 식품입니다. 약이 아닙니다. 자, 지난 4탄에서는 제가 섬유질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6탄에서는 섬유질이 풍부한 반찬도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이 섬유질이요,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 기능을 진짜로 제대로 발휘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물에 잘 풀어져야 돼요. 수용성. 둘째, 찐득한 젤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젤 형성. 그래야 이 찐득한 섬유질이 탄수화물을 둘러싸서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해하기도 하고요. 천천히 흡수되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차전자피라는 게 있습니다. 실리움이라고 하는 인도 식물인데요, 그 씨앗의 껍질이죠. 차전자피는 물에 들어가면 40배, 50배 부풀어서 찐득한 젤을 형성합니다. 강력하죠. 물에 풀어볼게요. 자, 이 제품은 물에 잘 풀어지고 먹기 좋도록 미세한 과립 형태로 된 겁니다. 뭉치는 거 없이 잘 풀어지죠? 냅다 휘저어 주시고요. 보세요. 한참을 놔뒀더니 이렇게 찐득해지고 나중에는 묵처럼 탱글탱글해집니다.
이 차전자피를 가지고 임상 연구를 한 논문들이 꽤 많습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차전자피를 섭취하면 중성지방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더래요. 그래서 미국 FDA는 1998년부터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하루에 7g 이상 섭취하면 심장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 말을 써도 된다고 했어요. 질병 예방 효과를 인정한 거죠. 근데 차전자피와 당뇨에 대해서는 미국 FDA가 뭐라고 하는지 이 논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차전자피 제품 라벨에다가 2형 당뇨병에 대한 건강기능성 문구를 어디까지 표시해도 좋을지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검토한 거예요. 자, 결론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 임상 연구를 검토한 결과 이 문구 또는 이 문구를 식품 라벨에다가 쓸 수 있겠다고 하네요. 해석하자면 차전자피가 제2형 당뇨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FDA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기는 했지만 이게요. 차전자피가 약이 아니라 식품이잖아요. 그 식품을 먹으면 당뇨가 예방된다고 하면 아유 이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당뇨 예방이라는 좀 과장된 표현은 말고 식후 혈당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이런 차전자피 제품에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혈당을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문구가 써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가 엄청 보수적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차전자피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배변 활동 원활. 둘째,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차전자피를 먹었더니 혈당이 덜 올랐다는 임상 연구 논문이 많습니다. 하나만 볼게요. 2형 당뇨병 환자 40명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는 일반 식사를, 다른 그룹에는 차전자피 가루를 하루에 10.5g씩을 먹게 했대요. 점심 식사하기 15분 전에는 7g을, 저녁 식사하기 15분 전에는 3.5g을 150ml의 물과 함께 먹게 했대요. 이게요, 특정 제품으로 시험한 게 아니라 그냥 차전자피 원료 자체를 가지고 시험한 거래요. 순수한 실험이죠. 그렇게 8주 동안을 차전자피를 먹이고 나서 대사증후군 관련된 각종 수치를 봤더니 와, 다 좋아졌어요. 여기 요약 부분을 볼게요. 수용성 섬유질, 즉 차전자피죠. 이걸 보충했더니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대부분의 지표들이 의미 있게 좋아졌다. 공복 혈당이 낮아지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혈압도 조금 떨어지고 허리둘레까지 빠지더라. 차전자피를 하루에 10.5g씩 8주 동안 먹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자, 이 차전자피는 약이 아니라 식품입니다. 약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보조적으로 먹어볼 만하죠. 당뇨약이 혈당을 낮추는 것하고는 기전이 달라요. 이건 그냥 섬유질 식품입니다. 근데 혈당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좋고 변도 시원하게 해주고 포만감도 주니까 이거 기특하죠. 그래서 저와 제 아내도 이런 차전자피 제품을 매일 먹습니다. 차전자피는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콜레스테롤이나 식후 혈당 관리를 위해서 먹는다면 밥 먹기 바로 전이나 바로 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게 콜레스테롤과 탄수화물을 둘러싸서 흡수를 지연시키죠. 근데 이게 물을 만나서 한참 지나면 40배, 50배 부풀어요. 그게 뱃속에 들어가서 빵 부풀어서 젤을 형성하면 배가 그득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와 함께 먹을 때에는 식사량을 조금 줄이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절로 밥을 적게 먹게 되기도 하죠. 차전자피가 환 형태로 나온 것도 있던데요. 차전자피는 가루로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바로 입에다 털어 넣지 마시고요. 반드시 물에 타서 드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물에 잘 섞어서 마셔야 제대로 효과를 봅니다. 이거 물에다 타고 나서 한참 놔두면 부풀어서 먹기가 힘드니까요. 젓고 나서는 얼른 드십시오. 그리고는 추가로 물을 한 잔 더 드세요. 그러면 변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얼마나 먹을지는 그 사람이 하루에 섬유질을 얼마나 섭취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식사를 통해서 이미 충분한 양의 섬유질을 섭취하고 있는 분들은 굳이 차전자피 같은 섬유질 보충 식품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평소 자신의 식단에서 채소, 나물, 통곡물, 과일 등으로 섬유질 섭취를 충분히 못한 사람들은 활용할 만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섬유질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25g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루에 먹는 섬유질이 그것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차전자피 식이섬유로 하루에 5g 내지 10g 정도를 보충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자, 제품을 보실 때는 제품의 내용량이 아니라 그 중에 들어있는 차전자피 식이섬유의 함량을 살펴보세요. 이 차전자피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간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포에 차전자피가 얼마나 들었나, 이게 중요합니다. 부작용은 없을까? 네, 일반적으로 큰 부작용은 없는 편인데요. 사람마다 반응은 다를 수 있죠.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차전자피 먹고 나서 가스가 더 찰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요, 뱃속에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진 분들은 이걸 먹고 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처음부터 한 번에 5g, 10g 드시지 마시고요. 한 2, 3g 정도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간혹 이 차전자피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대요. 제가 국내에서 나온 보고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는데요. 외국의 논문을 살펴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 알러지라는 것은 워낙에 특이 반응이라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좀 특이한 거죠. 자, 그 밖에도 차전자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 설명칸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도 만들어 볼게요.